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필답 광합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에 앞서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저도 이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원인도 저도 이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를 했는데 1차는 그런 대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2차는 너무나도 양이 방대하고 잘 정리된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2차 시험을 보면서 저한테 요청했어요. 네가 잘 알으니까 정리된 교재 좀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줬던 거죠. 제 후배들한테.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책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 자격증 시험을 출제를 하고 또 채점관으로 일을 한 7년여 하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암기만 했다고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저한테 가끔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썼는데 5점 맞을 수 있어요 이러지만 저는 그건 3점짜리예요. 그건 4점짜리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랫동안 채점을 했다는 거죠. 이 노하우들을 이 짧은 문구 속에 여러분들이 암기 쉽게 다 정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격은 뭐 조금 비싸다면 비싼데 이게 칼라 프린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면 칼라 프린터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좋아요.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칼라 프린터 값이 이게 장당 300원씩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76페이지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단기간에 정확한 답안을 써가지고 5점 맞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해서 제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제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썼다는 건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광합성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즉 우리가 식물보호 기사에서 광합성을 몰랐다? 그럼 식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왜? 광합성이 가장 기본 생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잘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광합성 정의, 광포화점, 광포상점, 진정광합성, 외견상 광합성, 이산화탄소 포화점, 이산화탄소 보상점 등등을 요소에 다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용을 갖고 달달달 암기해봤자 5점을 못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제 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답을 써야만이 5점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광합성은 뭐냐 이거죠. 광합성은 나무의 식량, 어쩌면 사람의 밥과 같은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러면 자, 사람의 경우에는 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은 전자레인지에 가스죠. 불에다가 뭐예요? 쌀 플러스 물은 뭐예요? H2O죠. 이거를 끓이면 뭐가 돼요? 이게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도 밥을 만들어 먹어야 될까?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도 똑같아. 이 쌀을 식물들은 없잖아요. 쌀이. 그러니까 하는 게 뭐야? CO2예요. 이산화탄소에다가 똑같이 뭘 넣어요? 물을 넣어요. H2O. 똑같이 물을 넣는 거지. 물을 넣고 똑같이 광을 이용해. 광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밥인 얘네들의 식물의 밥은 포도당이에요. CHO 플러스. 자, 그러면 CHO 그럼 뭐가 남아요? 또 하나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는 나중에 이렇게 방출하는 거예요. 입으로 방출하는 거. 그럼 얘가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죠. 이게 광합성을 통해서 이 광을 가지고 뭘 합성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재료는 뭐예요? 재료는 첫 번째는 광이죠. 두 번째는 재료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그 다음에 재료는 물인데 물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나와. 그럼 재료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재료가 빛의 색이 그 다음에 CO2는 농도라고 표현해. 농도라고 표현해. 그럼 얘네들이 두 개가 여기다 물을 딱 합치면 뭐예요? 물 H2O를 합치면 뭐가 돼요? 생산량. 이쪽은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합성량이 많다 크다 이렇게. 또 광합성 속도 이런 말도 써요. 그럼 제가 여기서 CHO는 뭐냐면 이게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게 흡수, 즉 유기물이라는 건 주 원재료가 뭐였냐면 이 유기물의 주 원재료가 뭐였어요? CO2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 유기물을 이 CH5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기물 생성량 이거를 뭐라고 써요? 이산화탄소 흡수량 이걸 같이 쓴다고. 또 이것도 이산화탄소 방출량 그걸 뭐예요? 유기물 소모량, 유기물을 썼다 이거예요. 유기물을 썼다. 유기물을 만들었다. 흡수했다 이거예요. 이 CO2를 흡수했다는 말은 CO2를 만들었다. CO2는 유기물이니까 유기물을 생성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은 원재료를 이게 원재료잖아요. 이쪽이 원재료를 자꾸 늘리면 광합성량이 쭉 늘어난다 이게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점이 되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더라. 안 늘어나는 가장 많은 상태로 우리는 포화됐다고 하거든. 다시 말하면 쌀을 한 공기라 할까 한 종지라 할까 요만한 종지를 갖고 밥을 찌면 딱 2공기 정도 나오잖아요. 딱 그만치밖에 안 만들지 이게 이만치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을 찾고 가면 오히려 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처럼 쭉 늘어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점. 광을 가지고 광을 늘렸는데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안 늘어나는 점은 뭐예요? 광포화점. 이산화탄소 관점에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늘렸어. 늘리다가 보니까 광합성이 늘어나다 더 이상 안 늘어나는 이 변곡점을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CO2 포화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상점은 뭐냐면 자 빛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 0이라는 점은 이산화탄소도 없고 빛도 하나도 없어. 없으면 식물은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밤이죠. 밤에는 CO2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 호흡만 해. 호흡만 한다는 것은 우리도 잠잘 때 호흡만 하면 뭐예요? 에너지가 소모되고 체중이 줄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체중이 줄어요. 얘네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CO2를 방출했다 이 말이에요. CO2를 방출했다. 왜? 호흡만 후 내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뭘로? 호흡으로. 뭘로? 이산화탄소로.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 다시 말하면 이 이산화탄소 방출했다는 건 뭐예요? 에너지원이 소모된 거예요. 유기물. 에너지원이 소모된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이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계속 호흡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5라는 유기물 또 이산화탄소를 방출했어. 소모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5에 있는 거죠. 근데 빛이 늘어나요. 빛이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방출만 하다가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광합성. 다시 하면 이 유기물이 만들어져. 왜? 빛이 들어오니까 광합성을 하니까. 1, 2, 3, 4, 5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 광합성이 늘어나서 만들어진 것과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잖아. 그게 잃어버린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났어. 그럼 100만 원어치가 손실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만 딱 주는 것을 보상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것을 보상해. 블랙이븐 포인트죠. 손익분기점을 맞춰주는 거, 손해본만치를 채워주는 거, 이걸 보상이거든. 이게 너 밤새 5라는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5를 채워줄게. 딱 그게 여기가 뭐야? 딱 평형점을 이루더라. 이게 뭐냐면 CO2 흡수량과 CO2 방출량이 똑같아지는 0. 이 점이고 또 유기물이 생성되고 유기물이 소모되는 점. 요게 딱 되면 이제 0이야. 0. 이게 이제 아버지가 집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는 데까지 소요된 게 3만 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7만 원은 벌었잖아요. 3만 원은 그 돈을 벌러 가는 데까지 그 경비. 그것처럼 그게 블랙이븐 포인트잖아요. 손익분기점. 그 용이 딱 되는 점을 뭐라 그래? 이게 광보상점이에요. 똑같은 관점에서 광을 갖고 얘기했으니까 이산화탄소 갖고 얘기해보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0이 되는 점 아니까. 이것도 이산화탄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표현을 똑같은 말인데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요걸로 말하는 거야. 유기물의 소모량과 유기물의 생성량이 같아서 외견상 광합성이 0이 되는 점을 우리는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총 광합성을 한 것은 빛이 늘어나면서 광합성한 양이 총량이잖아요. 이게 총량이에요. 광합성을 한 양. 다시 말하면 이 양이죠. 이 양. 여기서 여기까지. 진짜로 광합성 한 양.
진짜로 광합성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광합성을 뭐라면 진정 광합성이다. 그리고 여기는 호흡량이라고 그래. 호흡량으로 에너지를 소모했어. 에너지를 소모한 양, CO2 방출량. 이게 호흡량이죠. 뭘로? 호흡으로 방출했으니까. 그죠? 호흡량. 그 다음에 이쪽은, 자, 이건 전체고 호흡을 했고, 이제 나머지는 BEP니까 진짜 저축량은 뭐예요? 외견상. 밖으로 보이는 양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배출을 했어. 뭐 변으로 배출했어. 나머지가 제 몸에 쌓이잖아요. 그건 밖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외견상 광합성 양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원재료다. 광합성의 원재료는 빛,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이 있는데 물은 안 다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빛을 늘리면 밤 동안 암소니까 이쪽으로 하면 깜깜한 밤이잖아요. 이때는 에너지가 오히려 소모해서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5다면 이게 CO2를 호흡에서 CO2만 방출한 것은 에너지가 다 소모한 거다. 근데 이 빛이 들어오면서 이 빛이 늘어나. 이게 빛이니까 빛세기가 이렇게 커지면서 늘어나더라. 광합성이 늘어나서 밤새 잃어버린 것을 채워줘서 CO2 방출량과 CO2 흡수량이 0이 되는 점을 광보상점이라 한다. 똑같이 이게 이산화탄소로 보면 똑같은데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서 CO2 방출량과 CO2 흡수량으로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3개 나오니까 말을 똑같은 개념인 유기물 소모량과 유기물 생성량이 같아져서 외견상 광합성이 0이 되는 점, 요거를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라고 한다. 다음 광포화점은 광이 늘어나면서 계속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더라. 이 변곡점을 광보상점이라 한다.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보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늘려가니까 광합성량이 늘어나다가 어느 점에 이르니까 더 늘어나지 않더라. 이 변곡점을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포화점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전체 광합성량을, 자, 얘는 광합성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 양을 우리는 진짜 광합성, 진정 광합성이라 하고, 그리고 이 밑에 밤에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더라. 호흡량은 요 밑에 양, 이 마이너스 5라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이 외견상 광합성을 15라고 하고 5라면 5는 호흡으로 잃어버린 거고, 전체는 얘가 20을 벌었는데 5를 잃어버리니까 외부로 보이는 것은 얼마예요? 이 15가 외견상 광합성 양이더라. 이렇게 아시고 이제 글로 들어가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글로 외우기 전에 제가 말한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말한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글은 쉬웁니다. 자, 광합성이라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걸 전제로 먼저 써주세요. 왜 빛 에너지를 통해서 뭐냐, 즉 CO2를 가지고 물 H2O를 합쳐서 여기다 빛을 쏘여서 뭘 만들어? CHO 플러스 O. 요걸 만든다, 이게 포도당. 여기를 이게 화학 에너지라고 해. 우리가 CHO 이런 것들은 화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는 이렇게 해서 식물이 빛을 이용하여 양분을, 포도당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5점이에요. 자, 그럼 광포화점은 뭐냐, 그죠? 광포화점은 계속 광을 쏘여다 올라가더라도 광합성이 더 이상 늘지 않는 점이 됐어요. 빛의 강도가 늘어남에 따라, 아까 빛의 강도가 쭉 늘어나잖아요. 이쪽으로 하면 빛의 강도가 늘어나는 거죠. 늘어남에 따라 광합성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빛의 세기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빛의 세기가 어느 한계점에 쭉 도달하니까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 이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빛의 강도, 여기서 더 증가하지 않을 때 이때의 빛의 강도가 보다 이게 광포화점이다, 이게. 그럼 똑같습니다.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여기 광합성을 위한 다른 요인을 일정한 상태로 고정하는, 이거는 여기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남에 따라 광의 강도가 늘어나면 똑같아. 이산화탄소 농도라 그랬어요.
또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비수세기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 똑같죠. 이산화탄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때의 이산화탄소 농도. 이게 이산화탄소 포화점입니다.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외워서는 안 돼요. 다음에 광보상점입니다. 광보상점은 즉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여기에 이제 흡수량이죠. 벌어들인 것과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량이 같아져서 외견상 광합성이 0이 되는 빛의 광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광보상점은 외견상 광합성량이 0이 되는 상태의 낮은 조사량이다.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산화탄소 보상점은 뭐냐 이거요. 그러면 광합성이랑 똑같아요.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뭐예요? 유기물 생산량이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유기물 생산량이죠. 생산량과 호흡에 의한 유기물 방출량. 여기서는 그림이 안 보이네요. 이제 호흡에 의한 유기물 소모량이 같아져서 외견상 광합성량이 0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뭐라고요? 이게 이산화탄소 보상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진정광합성과 외견상 광합성. 자, 진정광합성 총광합성량이에요. 호흡을 무시하고 호흡 관계없이 총 얘가 진짜 광합성은 총량이다 이거예요. 외견상 광합성량은 뭐냐면 광합성을 만든 유기물에서 이 광합성 유기물에서 호흡으로 소모된 유기물을 빼면 요 위에 부분이 빼고 외견상으로 나타나면 광합성량.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만이 지금 말한 것을 쭉 쓸 수 있어야 된다. 정리를 같은 거라도 잘 정리를 하셔야만이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립 상태와 군락 상태 이쪽도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광합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자주 나와요. 고립, 군락, 최적 연면적, 연면적 지수, 또 포장 동화 능력의 정의를 쓰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립 상태. 이거는 군락을 이뤘어. 그리고 이 밑에는 음지가 졌어. 이걸 군락 상태라고 그래요. 고립 상태는 한 개체가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실험 대상 식물이 다른 식물의 방해 없이 혼자 충분히 직사광선을 잘 받는 상태. 직사광선을 혼자 잘 받아. 이게 고립 상태. 군락 상태는 식물이 밀생 빽빽히 자라서 입이 서로 입이 포개져 가지고 응지가죠. 직사광선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늘이 있는 상태. 그늘이 있죠. 이렇게 잎들이 그늘이 져 가지고 잎들이 그늘진 거예요. 그래서 빛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요? 군락 상태로 한다. 다음 연면적 지수. 연면적 지수는 뭐냐? 우리가 같은 이게 100평이에요. 100평인데 여기서 나무가 자랄 거 아니야. 여기다 갈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게 100평이에요. 여기다 이게 100평. 또 이것도 100평. 똑같은. 근데 이렇게 이 나무 잎을 다 땄어. 100평에. 다 따서 여기다가 펴놨어. 이렇게. 그랬더니 연면적이 진짜 이것도 100평이야. 그러면 100분의 100평. 이게 1이잖아요. 1. 이게 연면적 지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100평인데 놓으니까 한 겹이 겹치고 거기다가 또 있어. 잎이 너무 많으니까. 잎이 두 겹이 있어. 그러면 두 층이잖아요. 그러면 땅은 100평인데 잎은 뭐예요? 200평이죠. 200평. 연면적 지수는 2예요. 이게 연면적 지수예요. 자, 식물 군락의 연면적을 군락의 차는 지표 면적으로 이 연면적 다 잎을 다 핀 게 연면적이죠. 잎을 다 핀 게. 그리고 이 땅의 면적, 지표 면적으로 나눈 값이야. 그 지표 면적 때문에 연면적. 이게 뭐예요? 연면적 지수예요. 그 다음에 최적 연면적은 항상 이거는 한 단어예요. 우리가 요 광 관련해서 얘기할 때 군락의 단위 면적 땅. 군락의 단위 면적을 예를 들어 저는 100평이라고 들었어요. 100평. 이 단위 면적 땅 건물 생산. 여기서 포도당 생산. 아까 유기물 생성이 최대가 되는 연면적.
이게 1대1일 때 가장 잘 될 수도 있고 1.5대1일 때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입이 너무 많아. 입이 막 3, 4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이 밑에 치는 어때요? 빛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뭐예요?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격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작물을 자를 때 입을 다 따주는 게 입이 많으면 오히려 그게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저격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고 최적 연면적 지수는 최적 연면적일 때 연면적 지수예요. 즉 최적 연면적일 때 연면적 지수.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고, 이제 포장 동화 능력. 자, 포장 동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포장 동화 능력이라면 이게 광합성 능력, 즉 광합성 능력이고 이게 그 생산 능력이야. 생산 능력. 이게 뭔 말이냐? 자, 이 포장 동화 능력은 제가 총평수라고 했잖아요. 1차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이 산책도 적으라고 2차에서 시험이 나오고 총 연면적. 자, 제가 방금 전에 하나는 100평에 인면적이 여기가 100평이라고 그랬어요. 100평. 똑같아. 1대1.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폈냐면 100평인데 예를 들어서 입이 두 층을 줬어요. 입이 두 층이에요. 얘는 입이 많다는 거죠. 그만치. 그죠? 얘는 연면적이 얼마예요? 200이에요. 200. 여기는 연면적 100에 지표면적 100. 지표면적 1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총 연면적은,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요걸 2번인데, 1번은 총 연면적이 100이죠. 100. 인면적이 100. 곱하기, 그 다음에 평균 통화 능력. 자, 이렇게 입이 적으니까 얘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4개의 고구마를 달았고, 여기에는 고구마가 2개를 달았어요. 왜? 얘가 소모를 하니까. 위에는 빛을 받아서 막 생산하는데 얘네들이 소모를 하니까 2개밖에 열매를 못 얻었어. 그럼 뭐예요? 평균 동화 능력이라는 것은 생산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생산을 몇 개 했어? 1번은 4개 했어. 4개를 하고 수확률은 얘는 100% 다 받았죠. 1대1이니까 100% 다 받았어요. 곱하기 100%. 그럼 이게 뭐예요? 4개죠. 4개. 그죠? 4개라고 보면 2번은 뭐예요? 즉 똑같은 얘는 200평이에요. 연면적은 200평이나 돼. 근데 얘가 에너지를 소모해서 열매를 2개밖에 못 얻었고 수확률은 뭐예요? 이게 여기는 100% 받아야 하는데 여기는 못 받았어. 반절이. 50%밖에 안 돼요. 50%밖에. 그럼 어때요? 이게 4고 5니까 이게 400을 50%가 200 이내요. 2. 이렇게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동화 능력은 총평수다. 총 연면적 곱하기 평균 동화 능력 곱하기 수확률로 산출된다. 수확률은 뭐냐? 군락의 잎들이 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아 광합성에 이용되는지의 정도. 이건 1이니까 똑같이 받아. 다 받아. 근데 이 밑에 잎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건 응지가 졌어. 그럼 못 받잖아요. 그 잎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는지 그 비율. 그게 수강 능률입니다. 자, 다음은 양생식물, 음생식물, 양엽, 음엽. 뭐 이거 쉬워요. 시험은 이렇게 냈어요.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 양생식물, 양지에서 자라는 거죠. 양지에서 자라니까 보상점이 높아. 보상점이 높아서 그늘에 적응하지 못하고 햇빛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보상점이 높다, 보상점이 낮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양생식물은 여기에서 일반 생물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양생식물은 이렇게 표현돼요. 즉 양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상점도 높고 포화점도 높아요. 양생식물들은. 음생식물들은 서로 햇빛이 없는 데서 자라니까 조그만해. 이렇게 조그만해. 요 차이예요. 양생식물 어떻게? 길게 오른쪽으로 전부 다 이동해 가면서 이동하고 높이 간다. 이게 양생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음생식물 보상점이 낮죠. 음지식물이니까 낮고 그늘에 잘 적용하고 광을 강하게 받으면 오히려 해를 입는 식물. 양엽, 음엽은 한 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햇볕에서 잎이 잘 전개되고 이 위에 있는 잎이 양엽이에요. 근데 얘는 햇빛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햇볕이 짜증난 거야.
짜증나다 보니까 입을 줄여서 뭐예요? 두껍게 만들어. 왜? 햇빛이 싫으니까. 그래서 입이 좁아. 넓은 게 아니라 좁고 여기가 두꺼워. 근데 반면에 음역은 뭐예요? 입이 밑에 있다 보니까 햇볕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입을 쭉 펴가지고 햇빛을 받는 면적을 넓혀는 만치 뭐예요? 가늘어. 입이 얕고 넓은 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양수종, 음수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수종은 아까 양생식물의 수종이에요. 자, 그러면 양생식물의 수종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가로수를 생각하시면 돼. 자, 가로수에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다. 즉 길가에서 본 적이 있다. 이건 양생식물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 벚나무, 우리 여의도 윤중로만 가도 길가에 있잖아요. 각종 저희 시골에도 다 길가에 벚나무, 길가에 은행나무 많죠. 냄새나서 요즘 가로수에서 폈을 뿐이지 길가에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잘 자라는 낙엽송이 처음부터 가로수였어. 낙엽송은 대표적인 거고, 포플러 이파리는 아기 손바닥, 이게 낙엽송이에요. 포플러도 그래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 우리가 시골 어귀에 가면 느티나무는 혼자왕, 그 햇빛을 다 받으면서 어때요? 그 밑에 평상 까고 장기 바둑 두잖아요. 양수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똑같은 게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집, 느티나무집, 이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잘 자르려면 햇빛을 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나무도 제가 전주인가 어디 갔는데 가로수가 소나무였어요. 소나무가 양수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산 꼭대기 가면 다 소나무밖에 없어. 햇볕을 오로지 다 받아도 잘 자라. 그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자작나무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음수종은 이런 거죠. 사철나무 전부 다 키도 작고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작게 자라. 사철나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요만밖에 안 해. 작아. 주목도 크게 못 자라. 주목, 회양목, 마찬가지 회양목도 조그만해요. 똑같아요. 사철나무처럼. 가뭄비나무. 자, 우리가 단풍나무가 여러분 양수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풍나무는 아파트 조경수로 쓰거든요. 아파트 조경수로 많이 써요. 근데 아파트 조경수죠. 조경수로 많이 쓰는데 단풍나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저희 집에 아파트가 있다면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데는요. 단풍나무가 잘 자라요. 단풍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잎이 하나도 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양지 쪽에 있는 단풍나무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단풍나무가 잎이 어떻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이렇게 있다면 단풍나무 잎이 여기를 다 타요. 다 탄 걸 볼 수 있어. 왜 탔다는 얘기는 햇볕을 싫어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단풍나무는 보다 대표적인 음수종이에요. 음수종. 그리고 너도 밤정. 나가 아니야. 너야. 이게 음수종이다. 이게 음수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광색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광에는 여러 가지 색소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일단 보자고요. 굴광현상은 청색광과 포도나무의 안토시아닌 생성 촉진은 자색광이다. 그래서 제가 1차에서 뭐라냐면 이 굴청안자. 자, 굴청안자를 외우라 했어요. 굴광현상은 제가 무슨 현상? 굴청현상이다. 굴청현상이고 안토시아닌 땅은 안자 자외선이다.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굴광현상은 굴광성 식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쉬는 현상이에요. 쉬는 현상인데 조사한 쪽의 식물체가 구부러지는 현상으로 한쪽에 광을 조사하면 그 반대쪽에 이게 옥신인데 반대쪽에 옥신이 늘어난다 이게. 그래서 빛을 조사하는 쪽은 옥신이 낮아지고 그 반대쪽에 옥신이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쉰다. 이게 굴광현상. 저는 이걸 굴청현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쪽을 볼게요. 위에 있을 때는 옥신이라는 게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햇빛이 이렇게 지면서 햇빛이 줄 왔어. 오면 얘가 인사하듯이 이렇게 구부러진다 이게. 구부러지는 현상은 얘가 옥신이 있는데 옥신은 햇빛을 싫어해. 싫어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다 이동해. 이동하니까 이쪽에 옥신이 많으니까 옥신이 생장 촉진 호르몬이니까 이쪽을 생장을 촉진시켜. 이쪽에. 계속 이쪽이 많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굴광현상인데 여러분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에요. 굴광현상 무슨 색깔이요? 굴청현상. 여러분 잘 모르면 이걸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파란색이야. 파란색. 그리고 옥신은 어떻게 일리가 있어. 이걸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굴광현상. 식물이 광을 향해 휘어지는 성질로 굴곡 반응 현상으로
요 관여호르몬 뭐라고? 요 옥신이라고 그랬어요. 옥신. 옥신이, 예? 옥신이 한쪽에 광을 조사하면 조사된 쪽에 옹신, 이쪽으로 조사하면 이쪽에서는 낮아지고, 불광현상 언제? 청색광. 이 파란 색깔이죠? 청색광에서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 안토시아닌. 자, 우리가 입에 보면 파란색만 있을 것 같잖아요. 사람 색깔도 저는 뭐 황인종 있잖아요. 황색 이러면 제 속은 빨갛잖아요. 피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에 보면 처음에는 나뭇잎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있죠. 나뭇잎이 입자로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럼 처음에는 이게 파래요. 근데 어느 순간 가을 정도 되면 얘가 어떻게 해요? 좀 붉으스러운 빨강 단풍잎처럼 변하죠. 이 속에, 이 나뭇잎 속에는 빨간색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여기 숨어 있다. 그게 안토시아닌이에요.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을 만들어내. 계속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자색광이다 이게. 자, 우리가 햇빛을 보죠. 햇빛을 딱 분해를 하니까 이쪽은 얘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포 그러잖아요. 이쪽부터 빨강이에요. 빨주노초 파남포. 보라가 한문어로 자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색 밖에, 자외선. 그 다음에 이쪽이 적색이잖아요. 빨간색이 적색. 이게 적외선이고, 이쪽으로 오면 이걸 단파장이라고 해요. 단파장. 파장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이건 장파장이라서 파장이 길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고,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색성은 자색광에서, 이쪽에서 자색광에서 주로 이쪽 자색광에서 촉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빨주노 초파남을 공부할 때 이쪽 자색광에서 촉진이 되더라 이게. 그리고 신장 억제, 키가 못 커. 예를 들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적도 쪽에 가면 자외선이 많아서 사람들이 새카맣게 타잖아요. 적도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키가 좀 적어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로. 그래서 얘는 단파장에서, 이게 단파장이잖아요. 단파장 어디? 자외선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장이 억제된다. 즉 단파장에서, 단파니까 신장이 단신이다. 단파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광합성에서 효과적인 건 광합성 어디다? 여기에요. 여기 660에서 730 정도 돼요. 여기가 적색광이 뭐라고요? 가장 효과적이다. 광합성을 잘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피토크롬. 피토크롬에는 뭐냐면 광합성이 딱 되려면 빛을 딱 인지하고 있다가 이 적색광이 딱 들어오면 얘가 스위치를 착 올려요. 그래가지고 광합성을 시작해요. 이걸 광인지 색소라고 그래. 광인지 색소를 광인지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일종의 광합성을 인지하는 탁 켜는 스위치. 즉 적색광 660회부터 730에 이 빛, 적색을 인지해서 적색을 인지해서 생리적 활성화, 이 말은 광합성을 조절하는 광인지 색소다 이게. 그게 피토크롬이에요. 그 다음에 C3 식물과 C4 식물. 대표적인 C3 식물은 대부분 작물들이에요. 벼, 보리 등 우리가 대부분 그리고 이 C4 식물이죠. 정말 생존력이 강해. 뭐 어떻게 쓰나 한번 오래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캠식물은 사막식물 때 우리가 관계없어서 시험 범위에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얘는 울트라 캡숑급이야. 울트라 캡숑급. 자, 우리가 이것만 갖고도요, 다른 책들은 10페이지씩 5페이지씩 설명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머리만 아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광호흡은 뭐냐면, 자, 여기서는 고온이라고 보면 돼요. 광은 고온에 강아지가 어떻게 해? 그러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평온하게 그렇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날이 더워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가 달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헛호흡이야. 왜 헛호흡이냐? 에너지만 소모하는 호흡이야. 불필요한 호흡이에요. 다시 말하면 C식물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기공을 닫아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 다시 광합성을 해야 생산하는데 지금 불량 환경이야. 정말 광합성을 하면 안 돼 라고 딱 생각해가지고 있는데, 이 고온에서 얘네들이 그냥 불필요하게 호흡만 해. 즉 산소를 소모해.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뭐라 해서 에너지원이고, 아까 유기물이라 했잖아. 이 유기물을 다 방출해. 다시 소모해버리는 에너지.
소모해버리는 일종의 헛된 호흡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헛호흡, 즉 여러분 광호흡 나오면 헛호흡, 헛호흡 하면 좋아요 나빠요. 헛호흡 하면 광합성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C3는 헛호흡을 하니까 광합성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얘네들 광합성량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광합성 억제, 즉 21%의 O2, 산소의 광합성 억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다 무시하고 광합성 억제가 있어 없어? 광합성 억제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얘는 뜨겁고 뭐 환경이 어찌됐든 광합성은 계속해. 얘는 그러니까 억제가 없다 이거예요. 억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광합성량이 많이 일어나니까 키도 잘 크는 거죠. 그죠? 내건성이라는 이 건조를 견디는 힘이에요. 얘네들은 조금만 건조하잖아요. 그럼 생장을 멈춰버린다고요. 그래서 얘가 내건성이 되게 약하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잘 견뎌요. 즉 물이 없어도 아까 물로 광합성을 하잖아요. 아주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아주 건조할 때도 이게 생장을 한다고, 광합성을 한다고. 그래서 얘들이 내건성이 아주 강하다. 또 광합성 전류 속도라는 것은 피의 순환이라고 보면 돼. 얘가 대사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광합성 전류 속도가 느려. 그냥 천천히 움직여. 근데 얘네들은 피가 빠르게 움직여. 광합성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기계가 천천히 돈다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바가닥 돌으니까 광합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지도 않아. 건조해도 계속 돌아. 어떤 조건에도 광합성은 억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돌면서도 헛호흡을 하는 게 뭐다? 이게 C4 식물이다. C4 식물은 제가 옥수기 명, 그 다음에 P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육 형태의 조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